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 전략인지 좌절인지 모를 불안정한 트윗을 이어갑니다. 이란과는 군사력을 쓸 수 있다는 말전쟁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이란 대통령의 경고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역사상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전쟁 가능성에 대한 예상은 반반입니다. 이란 이슈는 북한과도 연결됩니다. 공개적으로는 북한 핵 협상이 잘 돼간다고 밝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 미팅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북한에 대해 분을 참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협상은 하되 북한처럼 미국도 평화협정 등 큰 양보를 하라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명까지 하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또 뒤집었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은 큰 가짜라고 트윗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공화당 유권자의 큰 사랑으로 6월보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마리화나 줄기와 뿌리까지 넣은 마리화나 맥주가 시판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국 식당을 미국인에게 많이 알려온 음식 비평가 조나단 골드, 작가 최운훈, 인간 노회찬 세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이 크고 영향력이 있는 미국 대통령이 요 며칠 신경이 보통 날카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란의 대통령과 주고받은 트윗 때문에 이거 뭐 북한과의 일을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에서도 상당히 그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을 5월 달에 깼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인도, 터키가 이란에서 오일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경제 제재를 한다는 등의 그런 액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 행사에서 공관장들을 모아놓은 그런 행사에서 미국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이란과의 평화는 모든 평화의 어머니고 이란과의 전쟁은 모든 전쟁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사자의 꼬리를 갖고 장난치지 말아라. 한국 속담과 똑같은 거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하산 그 로하니 대통령의 이 트윗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never ever 미국을 다시는 위협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겪지 못한 그런 사태를 겪을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이란의 폭력, 죽음의 말에 가만히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니까 조심해라. 라고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대통령의 말을 반복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본인이 지난 며칠 대통령과 계속 그 대화를 했는데 이란이 미국을 건드리면 이제까지 몇몇 국가만 겪어왔던 그런 대가를 치를 것이다. 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뭐 이란이 그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마피아가 운영하듯이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또 이란의 국영 언론은 미국 대통령이 이란 외무장관 말을 그대로 카피하네 하고는 뭐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또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 핵 협상을 할 그 당시에 이란의 외무장관인 모하메드 자리프가 바로 한 말이 이란을 위협하거나 하면은 대단한 일을 겪을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었던 말을 트럼프 대통령이 카피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성격에 또 뭐 화가 나겠죠. 이스라엘은 중간에서 신났습니다. 이제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아마 시리아에 있는 뭐 이란 뭐 등등을 뭐
뽑아낸다던가 이런 내용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짐작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밀회담이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게 이제 다 이스라엘에 좋은 건데 이란은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을 강하게 지지를 했고 세라 허커비 그 백악관 대변인이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예전에도 뭐 북한을 나라를 그 정권 교체 정도가 아니라 통째로 날려보낸다고도 하고 뭐 fury 뭐 이런 얘기도 했고 fire and fury 이런 얘기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말일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라 허커비가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괜히 엄포만 놓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란의 현 외무장관이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그 또 국가안보보좌관 외무장관이 뭐 이란식 표현으로 좀 나대는 것을 보면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 이란과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좌절과 실패를 겪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국제적으로 고립되더니 저렇게 처신을 하네? 라고 이란의 외무장관이 말해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이란에서 대통령이 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To incite the Iranian nation against Iran's security and interests. The Iranian nation knows its interests and sacrifices to protect them. You are mistaken. 네, 미국이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그 미국에서는 이란 국민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정권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까지 하니까 이란의 지금 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란이 과거에 미국이 이렇게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친미적인 사람으로 세우는 뭐 그런 때에 이란 국민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이란의 핵기술도 주고 뭐 우라늄 뭐 원심기 뭐 이런 기술도 주고 미국이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이렇게 된 거지만 그 핵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정치 분석가들은 말의 전쟁은 진짜 긴장이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외교 채널이 막혀 있기 때문에 말싸움을 한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에서는 예를 들어서 커네디컷의 뭐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짐 히메스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쭉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보면은 항상 오바마는 기다리기만 했다. 나는 행동을 한다. 뭐 시리아에서도 그랬고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뭐 러시아 문제, 북한 문제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굉장히 갑갑해하고 화나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여론의 도움을 받겠다 싶으면 전쟁도 치를 수 있다는 국내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좌절과 분노. 북한도 지금 이 내용을 계속 보고 있겠죠. 오히려 이 이란에 대한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함부로 파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결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훨씬 강화시켜주는 계기도 되고 명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주말에 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지금 뒤에서 얼마나 북한과의 회담이 잘 돼가고 있는데 페이크 뉴스가 페이크 스토리를 전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말하자면 뚜껑이 열린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워싱턴 포스트가 막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왜 이게 안 되느냐 날마다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서 브리핑을 하라고 하고 브리핑을 그렇게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라고 하고 그런데 막상 또 협상 당사자들은요 뭐 성킴이라든가 앤드류 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너무나 북한의 협상의 최고 헤드인 김영철에게 좌절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스파이 마스터고 지난번에 성킴과 앤드류 킴이 판문점에서요. 판문점 통일 가게에서 김영철을 만났을 때도 좀 뭔가 이제 회담도 끝냈고 하니까 시간표 같은 것 좀 달라고 하던가 뭐 구체적인 것을 요구를 하니까 이 김영철은 내가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편지 보냈다면서 그 편지나 달라고 해서 결국은
1시간 만에 편지만 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그 편지만 주고 헤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유해 송환 회담에 대해서도 3시간을 기다렸답니다. 미국 팀이 3시간 기다리다가 북한에서 전화 와서 장관급으로 하자 해서 15일 날 다시 만났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그 화가 나서 그렇다고 해도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정치적으로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뭐 더 한 거고요. 그래서 계속 가기는 가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플랜 B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 플랜 B를 군사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아니라 더 강한 경제 제재를 해야지 된다. 말로는 강하게 한다고 하지만 한국과 그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강한 제재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다시 국방부도 그 무력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능한 모든 옵션을 쓸 수 있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무력 같은 것도 뭐 강화한다는 이미 뭐 근데 한국과의 뭐 합동 군사 훈련도 다 안 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금방은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CNN 방송이 오늘 그 내용을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북한 특파원 같은 경우는 북한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북한의 핵 협상이라는 게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걸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가기 전부터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북한으로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북한 특파원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미 많이 싱가포르 회담 전에 양보하기를 시작을 했다고 북한에서는 주장을 한다는 거죠. 풍계리 뭐 실험장의 입구를 폭파한다던가 뭐 테스트도 지금 11월부터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할 차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평화협정이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핵을 포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더 다져가는 경제 제재는 없애라고 하면서 동시에 그런 것. 다만 이제 한 가지 유엔은 이번 주 27일 금요일이죠. 미국 날짜로 이제 그 정전 그 기념 날을 맞아서 그때 뭐 몇 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유해 송환은 되겠지만 그러면 근데 유해 송환은 뭐 비핵화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선전을 또 할 것이다. 봐라. 북한 핵협상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페이크 뉴스가 왜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국방부에서도 북한이 진짜 스텝은 밟지 않고 있잖아요. 이게 뭐 유해를 송환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슬로우하게 슬로울리하게 김정은의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 뭐 케이블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전문가들 전에 뭐 공군에 있다가 지금 뭐 군사 전문가로 커멘테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릭 프랑크나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북한이 워낙에 협상 스킬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도 천천히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많은데 그냥 할 수가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것으로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도와줄 것으로 절대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가 믿고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러나는 것 보면은 오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건이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통해서 뭐 한국으로 가고 등등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 이 두 나라가 전부 미국이 원하는 비핵화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이 전문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미국과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북한과 또 한 나라 어느 나라죠? 러시아 이렇게 6개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그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국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론으로 또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미국과 북한이 직접 회담으로 해서 풀어야지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느 한 나라도 만족시키지 않으면은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망가뜨리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나라에 다 좋은 것을 조금씩 양보해 가면서 해나갈 때만 그 한반도 비핵화 내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또 다른 이제 정치 분석가 란 브라운스타인이라는 이 정치 분석가도
이란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위협한 것은 굉장히 북한과도 연관돼서 그 좋지 않은 그 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뭐 비슷한 얘기네요. 북한이 명분을 쌓기가 좋잖아요. 리비아 모델만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신이 그 리비아 모델을 얘기를 한 그 존 볼튼을 딱 그 뒤로 내버려 뒀는데 이제는 또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뭔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존 볼튼 다시 나와서 대통령 말 맞다고 하고 세라 허카비도 뭐 마찬가지 주장을 하니까 북한으로서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화 담보 없이 핵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기가 더 쉬워진 거죠. 잠시 뒤에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요. 물론 부분적으로 북한에는 플러스, 경제 플러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아니다 하는 여론이 있어도 워낙에 공화당의 지지가 철통보다 더 강한 철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올라가는 그 부분들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 스캔들도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과 러시아가 그 어떤 그 내통을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 대입했다는 게 페이크 뉴스다. 가짜다. 빅 학스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윗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코스를 바꿨다고 해야지 되나요? 이거 리바이브 했다고 해야지 되나요? 며칠 내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뒤에 미국 정보국의 발표를 믿는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 이렇게 뭐 우드가 아니라 우둔이라고 했어야지 되는데 잘못 말한 거다. 해명까지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제 러시아 대선 개입은 가짜다, 빅 학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트윗을 어제, 오늘, 뭐 그제 굉장히 여러 번 했는데 오바마가 선거 전에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을 알았다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가짜다. 또 힐러리 클린턴이 될 줄 알았지. 뭐 이런 그 얘기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알았었죠. 말씀드리자면 알았는데 그 모든 정보국이 일치를 하기까지는 한 군데만 해서 이게 그렇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보국이 한 10군데 정도가 일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고요. 시간이 걸려서 그다음에 그 오바마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다른 나라 정상들과의 모임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푸틴 대통령에게 개입하지 마라라고 얘기는 했고 그 당시에 그렇게 정상에게 말을 하면은 될 줄 알았겠죠. 근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상대가 러시아가 푸틴은 그냥 보통 정상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어차피 그 당시에는 정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조치 정도는 취해 놓고 오히려 그 당시에 너무 강하게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다 알리지 않았잖아요. 비난을 하면은 자기 사람 심어 놓으려고 트럼프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오바마가 저런 공작을 하네 하는 오해를 받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제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확실하게 모든 정보국에서 그 인정하게 된 때가 만장일치로 그게 9월 달인가 그렇거든요. 6월 달 정도부터 확실하게 알기 시작해서 2016년.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선거가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 미국 선거에 그 개입했다는 것으로 제재를 가하게 합니다. 제재를 가하게 하고 이 제재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뭐 크림반도 점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또 제재. 이 제재도 오바마 대통령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상원과 하원이 투표를 해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그 경제 제재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많이 그 미루기도 했어요. 그 제재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서 그 경제 제재를 하기는 했었습니다.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하원에서 먼저
하원은 굉장히 당파적이에요. 상원에 비해서 임기도 짧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특히 하원에서 뭐 정보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이 굉장히 강한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이 조사에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나올 줄 알았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군다나 이제 그 누네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나 지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의장으로 있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가 개입했다로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입은 그 캠페인과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원에서도 그 뒤에 발표를 했는데 상원도 역시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원에서는 크리스토퍼 스틸이라는 영국의 영국의 정보국 출신의 사람이 내놓은 그 자료를 참고로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도 너무 증거가 많으니까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 하면서 크리스토퍼 스틸이 내놓은 게 바로 2013년도에 뭐 리츠 칼튼 호텔 방에서의 그 비디오 테이프 그게 약점으로 지금 잡혀 있다라는 그 주장 내지는 루머잖아요. 그것은 아예 증거로 채택하지도 않고 상원에서도 러시아가 개입했다 하고 그 이후에도 모든 그 정보국 수장이 바뀌면서 뭐 FBI 국가정보국장 등등 바뀌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심어놓은 사람들 다 공화당으로 가는데도 여전히 다 그 전체적으로 러시아가 개입을 했다고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중간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했다고 했다 말았다고 했다가 했다고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고요. 하원에서 발표한 그 이후부터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말에 역시 그 FBI에서 카터 페이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한 또 뭐 많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자문이 아니라 뭐 그냥 자원봉사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뭐 제프 세션스라든가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몇몇 사람들이 회의하는 자리에 사진이 많이 있으니까는요. 어쨌든 그리고 그 이 사람을 자문으로 임명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와 그 잠깐 그 인터뷰를 하고 하는 데서도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FBI가 그를 도청하게 됐는가? 이것은 법원의 허락을 받고 피사라는 그 외국인 감시법이라는 게 미국에서 9.12 사태 이후에 생겼는데 그 외국인 감시법에 따라서 피사 법원이 인정을 해서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60일에 한 번인가 리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새로운 증거를 내야지 됩니다. 왜 이 사람을 계속 그 도청 같은 것을 해야지 되는가? 왜냐하면 이 카터 페이지라는 사람이 예전부터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주 또렷하게는 2013년부터 러시아를 들락말락하면서 뭔가 사업도 해보려고 하고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발언을 해주고 러시아 투데이 예전에 그 뉴스 클립을 보면은요 아주 젊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미국의 아주 경제 전문가 중에 대가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 얘기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지지하고 러시아의 모든 정책을 지지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스파이들이 러시아 간첩 3명이 이 그 카터 페이지에게 접촉을 해서 실제로 만났고 그 러시아의 스파이들은 이 카터 페이지를 첩자로 러시아의 첩자로 만들려고 했다. 이러한 그 증거들이 나온 거예요. 포섭하려고 리크루트하려고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계속 이 러시아의 첩자들과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니까 본인은 몰랐던 것 같아요. 본인이 포섭 당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을 본인을 포섭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러니까 당연히 이 외국인 감시법이라는 것이 러시아 스파이들을 감시를 해야지 되는데 그 스파이가 전화하고 이메일하는 사람이 카터 페이지니까 한꺼번에 이게 도청에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이 그 러시아 그 왜 이 사람을 감청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400 몇십 페이지짜리가 지금 그 서류가 그 딱 공개가 돼 버렸거든요. 지난 주말에. 그랬더니 대통령이 또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 폴 매나포트라는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장 하다가 이 사람도 결국 러시아에서 돈 받고 친우크라이나적인 정치인에게 돈 받고 이렇게 일하고 대통령 그 캠페인을 하는 도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캠페인 의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해 보시면 나를 오바마가 도청했다.
트럼프 타워를 나를 도청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폴 매나포트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몇 개월 한 이 사람이 트럼프 타워에 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계속 러시아 사람, 뭐 친우크라이나 사람, 푸틴과 친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돈도 왔다 갔다 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으니까 역시 그 러시아 사람들을 그 도청을 하는 그 관계에서 러시아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당연히 전화가 도청이 됐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청한 것이 아니라 사건은 이렇게 된 겁니다. 정확한 그 서류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주말에도 또 그 마리아 부티나라는 29살에 지금 체포가 됐죠. 한국에서 스파이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하는데 스파이 혐의는 아니고요. 스파이 혐의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비슷하기는 한데요. 로비스트 자격이 없이 로비스트로 활동을 한 누구를 위해서요? 러시아를 위해서 미국 정치에 친러시아적인 정책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다는 혐의인데 이 마리아 부티나라는 여성 옆에는 공화당에 아주 유력한 사람도 있고 또 푸틴 대통령과 친한 전에 그 러시아의 중앙은행 부행장까지 지낸 알렉산더 토신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 마리아 부티나는 두 사람 다 미국 총기협회의 평생 회원이어서 러시아에서도 어떤 뭐 이벤트를 마련했고 미국의 총기협회 이벤트에도 같이 왔고 이 마리아 부티나가 알렉산더 토신의 통역 일도 했고 뭐 비슷비슷한 일도 했고 해서 이제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을 백채널로 만나게 하려고 뭐 후보 때였겠죠. 마구 이렇게 하다가 그거 되지 않았어요. 안 되고 다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만 만났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 부티나가 이 그 중앙은행 부은행장을 지냈고 푸틴과 아주 연관이 있는 알렉산더 토신이라는 사람의 돈을 받고 사주를 받고 미국 정치에 개입해서 들어가서 여러 가지를 뭐 활동을 해왔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게 미국 공화당이고 변호사고 패트릭 뷰캐넌의 뭐 어떠한 그 참모도 했고 50대의 싱글이에요. 이 여성은 29살인데 25살 이상 나이 차이 나더군요. 사우스다코타가 지역구이고 변호사이기도 하고요.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미국 남자랑 또 살기도 했어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다니면서 숙제는 다 그 남자에게 맡겼다고 하고요. 게다 대고 또 다른 그 러시아 사람에게 이 여자가 그 돈을 받고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총기협회뿐만이 아니라 종교단체도 다니고 하면서 이제 그 러시아를 위해서 일하고 더군다나 이게 가장 뭐 미국의 재무부의 국제관계 차관도 만났고요. 중앙은행 부의장도 만났고요. 스탠리 피셔가 만난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토신과 마리아 부티나와 함께 뭐 통역을 했다니까 함께였겠죠. 뭐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비스트 등록 없이 외국 에이전트로 활동을 했다 해서 막 유죄가 인정되면 15년 정도 되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석방해라 뭐 이런 얘기하고 아무런 그 죄 없는 러시아인을 왜 가둬두냐 하고 미국에서는 이게 뭐 특별검사가 기소한 건 아니에요. FBI인데 알렉산더 토신이라는 푸틴의 친구면서 미국의 평생 총기협회의 평생 회원인 이 사람이 총기협회에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서 그 돈으로 그 돈 뭐 일부가 될지 전부가 될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당시에 3천만 달러나 총기협회에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지금 뭐 아주 뭐 정신을 좀 못 차리는 그런 지경인 것 같아요. 북한 문제, 뭐 러시아 문제, 또 이란 문제 해서 트윗이 점점 갈수록 더 그 과격해지고 있거든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의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상원 의원 트럼프 대통령과 예비선거에서 함께 겨뤘던 이 마르코 루비오가 트럼프 대통령은 카터 페이지라는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 사람이요. 그 사람을 뭐 도청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 FBI가 트럼프 캠페인을 스파이한 증거가 없다. 다 왜 감시를 했었어야지 되는가 충분한 이유 하에 합법적으로 한 것이다. 이건 이제 마르코 루비오의 얘기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저런 일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가 그 보고 있는 그 생중계하는 뉴스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잘못했다. 만약에 뭐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미국이 손해를 봤다면 미국도 잘못했지. 러시아도 잘못하고 하고 등등의 얘기를 한 그 이후에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5%나 되거든요. 물론 굉장히 당파적인 지지이기는 해요. 공화당이 88% 지지하고 민주당이 9% 지지하니까요. 그런데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보단 강하게 반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 많기는 합니다.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헬싱키 기자회견이 7월 16일입니다. 9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MBC와 월스트리트저널 항상 함께 여론조사하죠. 한 결과예요. 그래서 경제와 헬스케어를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민주당이 강한 이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화당이 워낙에 강하니까 지금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는 오늘 NPR 방송이 보도하는 거 들어보니까요. 인디아나주 같은 경우에 어떤 그 한 지역에서 실업률이 20%였다 2%로 내려갔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뭐 사람들이 항상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 주머니에 돈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나아졌는데 인디아나주에서 지금 그 지역에서 히스패닉으로 살아간다는 게 내가 수십 년 동안 여기 살아왔는데 이제는 위협적이 된다. 이민자에 대해서 그만큼 이 행정부가 배타적인 그런 그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30초만 주십시오. 마이크 코엔 대통령 개인 변호사가 오늘의 미국 금요일에 끝나고 있었던 자세히 나온 얘기인데 플레이보이 바니걸에게 또 다른 거리예요. 그 데니엘 스토미 데니엘스가 아니라 15만 달러. 이거는 이 여성이 대선 전에 내셔널 인콰이어러와 인터뷰를 하고 내가 1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있었다. 인터뷰하고 15만 달러를 받았는데 내주기로 하고 그렇게만 하고는 기사를 안 내줬어요.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모 회사의 그 CEO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주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에 관련된 마이크 코엔과 대통령과의 대화가 녹음된 그 2분짜리가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4월 달이었었죠. FBI가 이 마이크 코엔을 급습했었을 때 나온 그런 거랍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팍스뉴스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드바이저예요. 복음주의 First Dallas Baptist Church의 목사인가 그런데요. 로버트 제프레스 목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기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도 이혼하고 재혼하고 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원했는데 뭘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Well, look, nobody has sold his soul to support President Trump. You know, this is not an unusual thing. We've been here before. Back in 1980, evangelicals chose to support a twice married Hollywood actor who was a known womanizer in Hollywood. womanizer Hollywood actor 로널드 레이건을 지지할 때도 우리 이반젤리칼 지지했었다. 정책 때문에 지지했지 이러니까 여전히 지금 지지율은 높은 거고요. 이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가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도 공직자를 하겠다고 검사하고 이러는 사람 아니에요. 인터뷰도 안 하고 내용도 흘리지 않고 주변에서는 나오지만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어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저런 것들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의 안정을 찾을지 북한으로 이란으로 러시아로 국내 국제 이슈로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런 일도 있군요. 미국에서 마이애미에서 살다가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도 미국이잖아요. 맥주를 만드는데 캐나다도 10월 17일부터 마리화나 레저용이 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브로콜리 맛 같은 거 전혀 안 나고 아마 마리화나 맛이 좀 비슷한가 보죠. 그런 맥주를 만든다는 건데 지금까지는요. 대부분 마리화나 맥주가 있기는 있는데
오일 같은 것을 넣어서 만드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 줄기, 뿌리를 다 넣어서 뭐 일반 맥주보다 드라이하고 덜 달다 뭐 이런. 아무튼 제가 뭐 브랜드네임은 말씀 안 드릴게요. 이런 세상이 왔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북미, 캐나다에서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합법 시민권을 받은 그 이민자가 아니고 이제 시민권자죠. 그런 시민권자에 대해서도 뭔가를 이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까지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범죄 경력을 감춘 것으로 의심이 되는 그런 그 사람, 그리고 시민권을 이미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추방 명령을 받고 다른 이름으로 뭐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이 몇백 명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많이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안보부, 뭐 연방이민국 뭐 소속 어떤 그 특별한 부서까지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몇 사람을 어떻게 지금 뭐 경제도 어렵고, 경제가 어렵진 않죠. 어떤 그 작은 정부를 원하는 공화당에서 새로운 부처까지 만들어서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이것 자체는 그 성과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민 정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많은 그 미국의 그 전문가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이나 유럽인에게는 뭐 이민자라도 뭐 강간범이다, 범죄자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적인 차별 같은 것, 인종 차별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 반이민이라던가 뭐 강한 남자, 마초 정치인이 유명한데, 그 가운데 뭐 한 사람이 뭐 지금 터키 대통령도 되고요. 독재로 점점 가고 있는 이 독일과 한국이 월드컵 경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메스트 웨질 경기를 자세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미드필더, 굉장히 공격형인 미드필더인데, 미드필더 가운데서도 이 사람이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한 거 보니까 이겼을 땐 난 독일인이었고 졌을 땐 이민자였다. 뭐 터키 태생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났다고 하던가요? 부모가 터키 태생이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독일에서 다 교육도 받고 하는데 내가 왜 독일인이 아니냐 하면서 독일 국가대표 선수팀 자리를 버려버렸습니다. 인종차별이 너무 심하다고 하면서요. 29살이거든요. 독일 언론, 팬, 정치인, 축구협회로부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뭐 터키의 대통령이 굉장히 그 독재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뿌리 자체는 이 사람이 터키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가 늘 독일에서 자랄 때 너 뿌리를 잊으면 안 된다. 뿌리를 알아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의 마음에는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독일과 터키라는 좌심방, 우심방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얼마 전인데 터키 대통령과 사진 찍은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것도 뭐 둘이 너무 좋다고 한 것은 아니고 영국 런던에서 지금 독일의 그 대통령이 축구 선수였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뭐 대통령 되고 나서도 뭐 골 뭐 3번 넣는 축구도 뭐 보여주고, 원래 마초맨들이 마초맨 기질 보여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런던에 가서 마침 이제 이 선수가 런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초대를 해서 같이 그 축구 저지랑 같이 이렇게 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축구 선수, 축구 팬인 대통령이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독일에서 막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더니 결국은 너 이민자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퀴트해버린 거예요. 글쎄 이런 일들이 축구에서만 그럴까? 그렇진 않겠죠? 축구에서만 그럽니까? 강혜신의 이 부분이 아니었고요. 네,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신 건 맞습니다. 어제 로스앤젤레스가 이제 일요일이었고요. 아침에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게, 미국에 살다가 다른 나라로 간 친구에게 텍스트가 오는 거예요.
한국 식당을 그렇게 많이 미국 사람들에게 알렸던 조나단 골드가 세상을 떠났다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기사를 링크해서 보낸 텍스트였습니다. 그랬었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한국 음식을 더 잘 묘사해주고 그 얘기는 그 고기 타코를 하는 로이 초이 씨가 얘기를 했어요. 로이 초이를 먹고 거기에 대해서 리뷰한 것이 본인이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더라. 이 음식 비평가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소반, 함지박, 또 유천, 박대감댁 또 어디가 있죠? 웨스턴 칼국수 소개도 하고 이 조나단 골드의 101의 리스트에 올리기도 한 그 조나단 골드가 숨졌고요. 57세밖에 안 됐어요. 퓨리처 상을 받았고 LA 위클리 때부터 저는 읽었는데요. 최장암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비싼 음식뿐만이 아니라 거리의 음식 그 어디부터 어디까지 피코 저쪽 웨스트까지를 다 걸어다니면서 먹어봤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나왔던 영화 이름이 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숨졌다고 하고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뉴스를 점검하고 있는데 노회찬 의원이 들으신 것처럼 이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은 거죠. 한때 자격증을 따서 용접공을 했고 결국은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당히 앞으로 가라. 4천만 원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법정형으로도 뭐 부족하다 이런 그 얘기를 하는 그 뉴스를 보고 또 한번 깜짝 놀랐고요. 옆에서 굶고 있는데 갈비를 뜯어도 되냐는 말까지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노회찬 의원은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마지막과 좀 비슷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월드컵 때 저는 그 이분이 대장암에 알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작가 최윤훈 선생께서 결국은 그 숨지셨습니다. 52년도에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지만 분단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만 하고 있어 해서 중퇴를 하고 뭐 군 그 통역 장교로 가고 그때부터 광장 등등 수많은 작품을 쓰셨잖아요. 원래 그 북한에서 부르조아로 취급받았고 원산으로 갔다가 목포로 남하에서 그렇게 되셨던 분들 그분이 바로 최인훈 그 작가였는데요. 공산주의와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부분을 그 광장에서 얘기하셨던 게 저는 가장 기억에 납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